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중국과 세계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해는 직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돼요. 제일 긴 데가 400km. 그런데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라는 국제해양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200해리면 370km입니다. 근데 지금 서해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370km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740km가 있어야 안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400km밖에 없으니까 겹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당신네 바다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걸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업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논의를 시작을 해요. 2001년도에 이제 이게 타결이 되는데, 그래서 영해 12해리 빼고 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잠정조치수역. 이 잠정조치수역은 어업이나 항행 이외에 다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중국이 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잠정조치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선란 1호,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높이가 한 70m 되고 직경도 한 7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구조물을 2개를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업이나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는데 뭐를 했는지 좀 보자. 그러고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갔는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막았고 그래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우선 첫째, 잠정조치수역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상호 협의하게 돼 있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어업설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선란 16, 그러니까 딥블루예요. 깊을 심자에 남색 남자, 이런 이름을 붙은 양식장 2개 옆에 이 양식장을 관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양식장 2개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비장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고 약 10여 명의 상주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군사적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정조치 수역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해놨으니까 우리 입장은 거기에 계속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혹시 그걸 연결을 하면 마치 중국이 그 전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인공섬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영해에다 설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잠정조치 수역에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나가라,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서울에서 제3차 양국의 해양대화라는 게 열렸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중국은 거부를 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앞으로도 12개의 그런 설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중국은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설치한 저 불법 구조물 여기도 조사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공동조사하자. 그러니까 조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이런 불법 구조물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저 구조물은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적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더 많이 바다를 차지하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군사 작전에 사용되게 되면 우리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은 북한과 NLL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우회적 침투로가 될 수도 있다,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상의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이 서해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약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유권적 측면,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은 그 인공 구조물이 이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그 쇠기둥을 박은 고착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인공 구조물을, 대응 구조물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주겠죠? 너희도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더하면, 중국이 2개 더하면 우리도 2개 더해, 10개 더하면 우리도 10개 더해, 이렇게 가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퇴거, 철거, 당신들 중국 영해로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해양 경계 획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를 시작하고 서두르는 계기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인공 구조물을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꼭 만들어야 한다면 부유식, 이동식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도 옮겨서 대응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 설비를 하다 보면 기정사실화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싸매야 된다. 그 양측에 그렇게 이제 소위 거대 구조물 시설이 있으면 군대 작전도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중국군 작전도 어렵겠죠. 중국은 이 서해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에. 하나가 대련에 있고요, 하나가 청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의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청도 밑에 황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05라는 최신의 중국의 강습 상륙함 4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양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인공 구조물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또 별도로 최근에
중국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국의 군사기지나 뭐 이런 특정 기관을 촬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간 그 기소서를 보면 중국 간첩의 행동책이고 중국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았다, 이런 기소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중국의 영향력 통제를 받는 기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정사실화 공론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밝혀진다면 이거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첩법 이든 뭐 통제법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외 없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첩법이라는 거는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이 된, 설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새로운 간첩법을 법제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 거죠. 봐주고 이래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다 갖고 있던 건데,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이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의 약화, 와해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와해,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동아시아 국세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미일 삼각고리에서 한국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약한 고리. 뭐 미일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국 견제라는 분명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일은 한미보다 결속도가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중국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와해시키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가 한미 동맹에 밀착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대한 밀착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그 상쇄분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중국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국익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면 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국이 한국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도 똑같은 거죠.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우리의 원칙과 이익 범위를 설파하면서 양측을 설득하고, 특히 중국
중국에게는 할 말, 중미가 다 마찬가지지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현재 보수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친미 일변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조금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올라간 전략적 지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면 한미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국 측이 끌어오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다양한 한국의 유화 조치들을 하죠. 예를 들면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자 면제 조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작년 5월에 리창 총리가 와서 한다든지, 또 올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에이펙이 열리면 대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서 열리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존, 여기에 근거한 핵심적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에게, 중국에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사실은 당장은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한국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중국만, 미국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식의 설득 방안, 한국식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매우 강하게 해야 된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땅을 매입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의 소위 대통령실, 그 다음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또 이제 국방부 본부들 이렇게 좀 밀집이 돼 있고, 미 대사관 부지 이런 것들도 미군이 떠나고 나서 지금 확보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상당한 넓이의 공간을 중국 정부 명의로 매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통 이제 해외 공관들은 해당 국가에서 차입을 해서 공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화민국 대사관을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과 단교를,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정부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공관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관이 된 거죠. 대사관 부지가.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 자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련 시설이나 또는 이제 자국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소위 홍보 활용성이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한 부지를 구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중국도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 명의로 부지를 구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지를 구매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 그 이후에 그 현재 한국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그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해당 국가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거기가 자국의 중국이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방범 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게 또 서울 한복판이고 주변에 주요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워낙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본 도쿄 같은 지역의 건물들과 토지들도 중국에서 많이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통계에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약 65%가 중국인이 샀다. 그리고 주로 부천이나 화성 등에 집중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임야, 땅, 그 다음에 뭐 별장 이런 것들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게 불법 자금이라든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특정 시설물 옆에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 허가, 매매 허가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토지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의 취득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 같은데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리디라고 그래서 녹지입니다. 이름이 녹지 집단이 아주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중국인들이 돈이 많은 부호들이 땅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제주도가 중국 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 지사라든가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이게 지나치게 제주도 땅이 외지인에 의해서 변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막는 조치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외환관리법을 강화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 못 나가게 하는 자본 유출 규제법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정부 단위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적인 중국인들이 가옥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현상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 한없이 사는 거 아니냐. 예전에요.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월가를 일본이 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의 많은 건물들이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돈이 들어왔다고 영혼까지 뺏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종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뭔가 분위기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토지 매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들이나 또 개별적으로는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은 뭐 파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로 외국인한테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토지나 이런 가옥을 사지 못하거든요. 다른 형태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 토지나 가옥을 구매하는 게 시장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중국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규제의 강도가 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들어와서 그게 한국의 소위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겠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고, 물론 이제 2017년 사드 한알령 이후에 양국 간의 그런 교류가 상당히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단체 여행 같은 건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적인 여행객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해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유럽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시장이 중국의 관광객들한테는 또는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좀 좋으니까 사실 여행을 갈 때는 뭐 경치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그 다음 미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 한번 가봐야지, 미국 갔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처럼 한국을 갔더니 좀 이런 게 다른 게 있더라.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가올 미래가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이전에 그 중국의 1년 여행객들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 전에 1,000만 명 관광객 시대, 중국인 관광객 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상호 방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굉장히 그 비율이 떨어졌었는데, 중국이 이제 작년에 그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를 풀었고, 단체 관광객 이런 것들도 우리도 지금 이제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렇다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올 거다. 다만 관광을 왔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중국인들도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범죄 문제라든가 이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미 그 중국인 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영등포 일대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동, 그 다음에 뭐 우리 건국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이미 중국인 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를 사실 이렇게 배관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국제교류 사회에서. 우리도 코리아타운이 여러 군데 형성이 돼 있고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현지의 규범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상적인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교화를 극복을 하고 상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 가는데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중국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진짜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 자제령이나 금지령들을 내리잖아요, 한국 외교부도.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뭐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의 선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광객이나 이렇게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선진성, 미래성을 잘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중에 소위 최근에도 많이 나오지만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그거는 한국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행위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벌을 하고 법에 의한 분명한 처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근거, 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노력들도 당연히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중국인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벌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소위 땅도 사고 기업체도 운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한국이 화교 사회가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지역으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죠. 그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은 훨씬 더 금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범, 규정, 사회는 사회대로 한국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뭐 국제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 마이너스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이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서 소위 확대해 보겠다라는, 이런 소위 이제 최근에는 뭐 영향력 공작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혹시 뭐 한국의 규범을 파괴하고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도 완전히 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해서 지금 33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도 한국이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대외 그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 소위 규제라든가 처벌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이 소위 추방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선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치국가로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간첩법의 범위를 북한 관련해서 전 세계로 넓히는 게 작년에 한참 논의가 되다가 여전히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특정한 중국인이 우리 한국의 특정 기관을 촬영한다든가, 얼마 전에는 뭐 주한
미군 기지에 비행기를 촬영한다든가 제주도 같은 데서도 공항에서 드론을 띄워서 뭘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뭐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공항이라든가 군부대나 이런 데는 이 여기는 촬영 금지 구역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단 말이죠. 영어로도 써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런 규정을 불사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뭐 촬영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미래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법제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 정세라든가 특히 한국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를 다잡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정 질서로 귀환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해야 미국과 중국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